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참여연입니다. 많은 분들이 워싱턴의 이목을 집중하고 계실 텐데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방안도 중요하게 논의가 됐죠. 네, 그동안 출구를 찾지 못한 채 답답하던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돌파구가 마련됐으면 하는 기대도 해봅니다. 네, 북한 역시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텐데 최근 분위기는 일단 내부 문제, 경제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네, 오상현 기자, 김덕훈 내각 총리의 요새 행보가 꽤 분주하다면서요? 네, 북한 최북단에 해당하는 양강도부터 함경남도, 평안남도에 이르기까지 각지의 경제 현장을 잇따라 둘러봤는데요. 김덕훈 동지는 순천 세미트 윤학기업소의 생산해수 주 원료를 담당한 순천 속해석 광산을 돌아보았습니다. 며칠 전에도 평안남도 순천의 시멘트 공장 등을 방문해 작업을 독려했다고 합니다. 북한이 최근 강조하고 있는 평양시 살림집 건설하고 관련이 있어 보이네요. 네, 순천은 북한의 대표적인 석회석 산지이기도 한데요. 평양 살림집 건설 등을 목표로 내건 만큼 시멘트와 원자재인 석회석 수급이 한층 중요해졌다는 점을 고려한 행보로 보입니다.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이 가지는 중요성을 명심하고 건설에 필요한 세멘트를 원만히 포장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할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양강도 삼지연시의 공사 현장도 찾았는데요. 삼지연시 꾸리기 3단계 공사가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포태동, 리명수동을 비롯한 사륙갱생 기지들을 돌아봤습니다. 네, 이 지역은 혁명 성지라면서 북한이 상당히 신성시하는 곳이잖아요. 예, 김일성 주석이 항일 투쟁을 벌인 곳이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태어난 곳이라 선전하는 백두산이 속한 행정구역인데요.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래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면서 산간 문화도시의 모범을 만들자며 개발을 추진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삼지연시 상단계 공사는 당초 지난해 당 창건 기념일 10월 10일에 맞춰 완공할 예정이었지만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는데요. 차질 없는 작업을 독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방문지를 보면 최근 북한의 경제 관심사를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북한은 농업 문제에 대해서도 요즘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네, 김덕훈 내각 총리는 함경남도의 흥남비료연합기업소를 비롯해 여러 지역의 협동농장도 들러서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비료공업의 주체화를 철저히 실현하는 원칙에서 생산 공정도를 보다 과학적으로 완기하는 데 총력을 집중하며 얼마 전 북한 내각과 경제 현장 간부들은 부문 간 협력 실패와 탁상 행정 등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시인하며 자아 비판에 나서기도 했었는데 내각의 수장인 총리가 각지 현장을 챙기는 모습을 부각하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네, 지난주 통일전망대에서 모내기 속도전을 전해드렸었는데 북한에서 강조하는 작업법이 또 있다면서요? 예, 같은 땅에서 한 해 2번 이상 작물을 수확하는 이모작, 바로 두벌 농사인데요. 먼저 심어거두는 밀이나 감자를 앞구루 작물이라 부르고 그 땅에 다시 강냉이나 벼를 뒷구루 작물로 심는다고 합니다. 이제 곧 밀을 수확할 시기가 되는데요. 북한 방송에선 작황이 지난해보다 월등하게 좋다고 합니다. 많은 농장들에서도 올해의 두벌 농사에서 통작물 풀을 신심으로 안고 밀보리 비배 관리를 알심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품종을 발굴한 다수학 농장들도 소개하면서 앞구루 농사를 잘 짓자고 독려합니다. 땅 곱습니다. 땅은 속이지 못하구나. 그래서 품들인 만큼 그래서 강농법대로 농사를 지으면 정말 농사는 잘 되구나 하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네. 이번엔 북한이 국제 뉴스를 어떻게 전하는지 알아볼까요? 작년부터는 자연재해나 코로나19 관련 소식이 외신의 대부분을 차지하던데요. 네, 그런데 최근에는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력 충돌을 꽤 중요하게 보도하는 것 같아요. 예, 물론 지금도 가장 비중 있게 보도하는 외신은 코로나19 관련 소식이고요. 전 세계적 확산 현황을 상세하게 전합니다. 단종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장기화되는 팬데믹 상황에 대비하자면서 철저한 방역도 당부하는데요. 세계보건기구는 대유행병이 올해 말 전에 종식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하면서 방역 조치들을 완화하거나 경계심을 늦춰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부터는 노동신문 등을 통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충돌 소식을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네, 세계적인 관심사이기도 한데요. 북한이 이 사태를 어떤 식으로 보도하는지 궁금하네요. 팔레스타인은 북한의 우방국이기도 한데요. 이스라엘을 단죄라는 제목이나 강제 철거가 발단이 됐다. 이스라엘 경찰이 시위 군중을 야수적으로 탄압했다는 표현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의 공습을 비난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요르단강 서안 지역의 교회에서 평화적 시위에 떨쳐 나선 무고한 팔레스타인들에게 총탄을 마구 쏘아대서 사상자들이 발생했습니다. 또 하나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는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나요? 민주화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미얀마 사태와 관련해서는 이렇다 할 보도가 없는데요. 군부에 저항하는 시민들 소식을 전하는 것 자체가 북한에게는 부담스러운 부분으로 보입니다. 네, 북한이 서방 국가, 특히 언론과 관련해서도 비판을 했다면서요. 외무성 홈페이지를 통해 일부 국가가 언론의 자유라는 간판 아래 자료를 조작하고 내정 간섭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베네수엘라와 쿠바 등의 사례를 들며 서방 국가가 반정부 언론을 부추겼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미국이나 유럽 등 서방 국가가 북한이나 사회주의권 국가의 불리한 내용을 보도하는데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상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도쿄올림픽이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 위기에 일본 국민들의 반대가 높지만 일본 정부와 국제올림픽위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올림픽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개최 여부와 또 별도로 또 다른 관심사는 북한의 참가 여부인데요. 북한올림픽위원회는 일단 불참 의사를 밝혔죠. 네. 그런데 참가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라고 합니다. 네, 과연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하고 한반도 정세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가능성이 있는 건지 최유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림정심은 한 체급을 올려 나온 리우에서 두 번째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올림픽을 위해서 노력 안 했지 않습니다. 정말 힘들고 진짜 아픈 데도 많고 하지만은 우리나라의 박영미 선수는 3중 아시아 선수권 보유에 이어 세계 선수권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과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2관왕에 오른 북한의 역도영웅 림정심. 지난 2018년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이어 2019년 레슬링 세계 선수권 대회까지 제패한 박영민. 이들은 일찌감치 도쿄올림픽 금메달을 향해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이 북한 선수들이 획득한 도쿄올림픽 출전권은 8개 종목에 모두 18장. 그런데 북한은 지난 4월 돌연 올림픽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북한은 체육성이 운영하는 조선체육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올림픽위원회가 코로나19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불참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장애인 선수들이 참가하는 패럴림픽에는 불참한다고 국제패럴림픽위원회에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 본 경기에 대해서는 북한 자체 홈페이지에 공고했을 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 공식적으로 통보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술적으로 올림픽 파견 선수들의 최종 명단 제출 기한인 7월 5일까지 북한 선수들의 출전 자격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북한이 명단 제출 기간 마감 이후 뒤늦게라도 출전 의사만 밝힌다면 올림픽 개막 직전 극적 참가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평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한 몇 개월, 1, 2개월 앞두고 이제 갑자기 북한이 이제 참석한다고 이렇게 결정을 해서 참석한 사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도쿄 조직위원회랑 IOC에서 인정만 해주면 이게 막판에 북한이 이제 참석한다고 했을 때 참가가 가능하거든요. 우리는 물론 주최국인 일본, IOC 모두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과거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적이 있는 IOC 바흐 위원장은 직접 북한 올림픽위원장과 통화를 시도하는 등 여러 채널을 통해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쿄올림픽을 교착 상태에 빠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의 계기로 삼기 위해 일본은 올림픽 흥행과 납치자 문제 등 수건 사업 해결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 북한의 올림픽 참가와 김정은 위원장과의 직간접 대화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은 박지원 국정원장이 최근 스가 일본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올림픽 참가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올림픽 참가 가능성은 남아있을까? 엿새 전 북한 노동신문은 국가대표급 선수들의 연습장 탐방 기사에서 금메달로 조국의 영예를 떨치자고 강조했습니다.
불참 선언 이후에도 메달을 향한 고강도 훈련이 지속되고 있어서 올림픽 참가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보통 국가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국제사회에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체육, 특히 올림픽에서의 메달 획득이기 때문에 북한이 그동안 올림픽에 많은 공을 쏟아왔고 북한은 올림픽 등 세계 무대에서의 성과를 체제 선정과 주민 결속에 적극 활용해왔습니다. 국제 경기들마다에서 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힘있게 떨치며 온 세상에 남홍색 공화국기를 장 높이 휘날린 우리 체육인들의 위운도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유례 없이 강력한 코로나 방역 조치 때문입니다. 여전히 국정을 완전 봉쇄한 가운데 다음 달 남한에서 열릴 예정이던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안 지역 예선도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방역을 더 강화하고 있고 이 코로나에 대해서 훨씬 더 지금 쪼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맞서 자력 갱생, 정면 돌파를 선언한 북한이 대외 관계보다는 젊은 층 사상 단속 등 내부 결속을 다지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이용해서 이 내부의 여러 가지 경제 불만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좀 통제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식 코로나 정책을 봤을 때도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올림픽 참가나 이 월드컵이나 이런 걸 할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기류 변화에 맞춰 북한도 조심스럽게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적극적인 대북 협상 의지가 확인되고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재가동될 가능성이 보인다면 북한도 기회를 잡기 위해 올림픽의 일부라도 참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를 진행시키겠다는, 특히 싱가포르 합의에서부터 출발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바이든 대통령이 밝히게 되면 북한도 호응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올림픽을 계기로 국제사회가 내미는 손을 잡으며 새로운 정기를 마련할지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최유찬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북한의 학교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북한이 무상교육을 강조하잖아요. 네. 그런데 요즘에 상황이 좀 달라졌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청년들의 사상 강화를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북한이 체제 선전을 하면서 내세우는 게 무상 의료 그리고 무상 교육이잖아요. 근데 무상 교육이라면 구체적으로 뭐가 무상이라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수업료 같은 거가 무상이 되고요. 교복 그리고 교과서 이런 것들이 무상이 되는 거죠. 급식은 어떻게 됩니까? 북한은 급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뭐 오전 수업 끝나고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오후에 다시 나와야 되거든요. 네. 의무교육하고 좀 다른 게 그러면 수업료에다가 교복, 교과서 이런 것도 무상으로 제공된다 이렇게 된다는 건데 요즘에는 돈을 낸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은 그 교과서 이런 학용품 같은 것들도 한 학급이 35명이라면 100% 전원 다 이렇게 공급이 되는 거 아니거든요. 다 시장에 나가 이렇게 본인들이 해결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북한에 지금 교실마다 지금 TV 같은 것들도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이 학부모들이 북한에서는 우리 주머니 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학부모들이 주머니를 털어서 TV도 넣고 이런 녹화기도 넣고 이런 실정입니다. 네. 교수님 최근 그 남한에 온 탈북민들한테서 수집된 증언들이 좀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겨울에 화목대라고 하죠. 땔감을 하는 비용이라던가 아니면은 교실을 꾸리는 거, 뭐 책걸상 비용 하다못해 뭐 만약에 지붕에 좀 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물이 샌다 그러면 그런 개보수 비용까지도 학부모가 부담해야 되고 그 교원의 뭐 식사비, 뭐 교원이 필요한 여러 가지 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 월급까지도 다 학부모들이 부담한다는 증언들이 상당수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머니 턴다는 말이 표현이 세서 그렇지 느낌은 확 오는데요. 지금 그 학교 시설 같은 것도 부모님들이 내고 또 아까 교실 꾸리기 비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때로 생각하면 그 환경미화비 그런 것 뭐 같아요. 이런 것들 내기는 냈었던 생각은 나는데요. 그런데 저희 윗세대 학부모님들은 아이들 담임 선생님 목욕비까지 냈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요즘에는 정말 큰일 날 일이죠. 그렇죠. 자판기 커피 하나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이제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 뭐 한 20-30년 전에는 저런 촌지 같은 게 아주 횡행을 했었죠. 돈 봉투. 그것도 울며 겨자 먹기로 강요받는 것이라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위층에는 25만 원 돈 아니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부담이 되죠. 지금은 어쨌든 김영란법이 생겨가지고 다 같이 하지 말자, 그런 거 타지 말자라고 해서 많이 그 문화가 개선이 돼서 북한은 어쨌든 지금 수업료만 무료다 뿐이지 이제 우리나라 한 20-30년 전에 그렇게 촌지 주고받던 그런 관행들이 횡행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게요. 뭐 액수가 작다곤 하지만 그런 뭐 자잘한 돈들도 모이면 꽤 큰 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한 분은 그러니까 자기가 생활비로 한 200위안 정도, 중국 돈 200위안 정도를 쓰는 편이었는데 아이 학교에서 원하는 돈이 매월 100위안 정도를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잘 못 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이 학교에서 필요한 돈만큼은 어떻게든 만들어서 보내고 있는 것이 요즘 북한 엄마들 예전과는 굉장히 많이 다르게 아이 교육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모님이 어떻게든 그 비용을 만들어가지고 학교에다 보내드리는 건 그 교사에게 내 아이 좀 잘 봐주세요. 이런 뜻일 텐데 이 북한에서 교사에게 강조되는 어떤 덕목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네, 교사는 북한에서 직업적인 혁명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교단에 서서 학생들을 정말 그 체제, 그러니까 사회주의 그 국가에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사들에게 돌려주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교사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였습니다. 근데 이 대한민국 와 보니까 선생님들한테 커피 한 잔 사드리는 것도 이렇게 막 김명란법 이렇게 하니까 근데 선생님들이 자식들을 왜 수고하는데 이런 인사 같은 거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북한식 사고죠, 물론. 네. 방금 그 교사는 직업적인 혁명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어떤 정치적 혁명의 전초기지라는 학교가 과거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붕괴가 되면서 학교나 교사가 해야 될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뭐 교과적인 지식도 부족하지만 이런 사상적으로도 무장이 잘 안 되고 또 워낙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나 하나 먹고 사는 게 제일 우선이다. 당이나 뭐 국가나 전체보다는. 그래서 좀 개인주의 성향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이 지금 커서 북한의 이제 20-30대를 차지하게 되다 보니까 당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위협적일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좀 단속들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로 보입니다. 당국에서는 좀 고삐를 죄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청년 동맹대회에서 청년들의 사상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잖아요.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 행위들을 조장하거나 청년들의 건전한 정신을 좀먹는 사소한 요소도 절대로 묵고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사를 해보셨으니까 북한에서 이효주 씨는 그러면 일선 현장에서는 어떻게 달라졌겠다 좀 예측되는 게 있으세요? 이럴 때는 그냥 걸리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북한은 이 청년동맹이라는 게 각 군마다 또 구역마다 시마다 이렇게 조직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동맹 학생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에서 각 학교마다 검열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검열을 들어가서 뭐 학생들이 옷차림부터 지금 북한 학생들이 화장도 좀 가볍게 하고 그리고 이 머리도 길게 하고 또 옷차림도 치마도 좀 이렇게 짧게 입고 이런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학생들도 단속하고 또 수업 시간이라도 막 들어갑니다. 수업 중에도 막 들어가서 학생들이 가방을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뭐 거기서 CD가 나온다던가 뭐 MP3 같은 게 나오면 무조건 해수하거든요. 네, 그 담임들이 학생이 걸리는 경우 그런 검열에서 걸리는 경우 무조건 연대적인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교사 생활하면서 솔직히 제일 바라는 곳이 입당이잖아요. 조선노동당에 입당하는데 만약 그런 데 걸리면 처벌을 받고 체포를 받고 그래서 엄청 신경을 쓰는 거죠. 네. 뭐 북한은 영어 수학 못지않게 사상 교양 과목도 중시한다 이런 말이 있던데
이런 것도 더 강화되겠네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러니까 김정수, 김부자들의 혁명 역사 교과를 가르치는 그때는 이 연구실에 가서 이동 수업을 하거든요. 정치 사상 교육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거죠. 네. 특히 2013년에 이제 교과 과정이 완전히 개편이 되면서 교육 이제 개혁안이 어떻게 보면 나왔는데 그때 이제 김정은에 대한 그 내용이 들어가면서 그 사상 교육의 그 주당 시간들이 훨씬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급 중학교의 예를 보면 2013년 이전까지는 3년 동안 총 배우는 시간이 이제 280시간 동안 김일성 일가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제 2013년부터는 374, 그러니까 374시간 정도 이제 공부를 하게 되니까 훨씬 그 분량이 늘어난 거죠. 그럼 당연히 사상교육 시험도 보나요? 어때요? 네, 그 학기말 시험, 학년말 시험에 솔직히 제일 중요한 게 뭐 수학하고 영어 이런 점수보다도 네, 혁 1, 2, 3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혁명역사 1, 김일성 혁명역사, 뭐 2는 김정일 거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성적이 제일 높아야 되는 거죠. 네. 우리도 옛날에 뭐 그런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총점이 똑같으면 국민윤리 점수가 제일 높은 사람이 뭐 더 우선순위를 받는 그런 개념하고 비슷하겠네요. 이런 사상교육 점수가 안 좋으면은 그 이제 사고가 뭐라고 할까요? 썩었다고 할까요? 이제 그렇게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상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 것들 달달 외워야 된다니까 보통 일이 아닐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런데 최근 북한 방송을 보면 토끼 기르기 모범 학교를 소개하는 영상도 나오더라고요. 신의주시 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조직정치 사업을 짜고 들어 시안의 모든 학교들에서 토끼를 대대적으로 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왜 토끼를 기르는 걸까요? 이게 의문가요? 네, 저도 토끼 기르기 반이었거든요. 제가 진짜요? 초등학교 때. 근데 한 개 학교에 한 학급씩 토끼살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토끼를 기르는데 그러니까 토끼 풀 같은 것들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모두 이렇게 뜯어서 거기다 바치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 학생들한테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양, 교육 교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런 정신적인 이런 함량 내지는 또 국가를 위해서 이런 도움을 줘야 된다. 이런 것도 어떤 당대회 결정이나 청년 동맹 대회를 통해서 강조했던 걸 강화하는 그런 측면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저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 학교 커리큘럼 내에 단순히 뭐 영어, 수학, 과학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당에 대한 충성심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혹은 또 사회주의에 대한 어떤 그 사상 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내용이 요소요소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강화되고 대대적으로 계속 보도가 된다는 것은 어쨌든 당에 대한 혹은 뭐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계속 고조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학교에서 완전히 타이트하게 사상 교육을 하고 강화를 위한 활동도 시키고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역효과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실제로 국가에서 보지 말라, 선생님이 하지 말라면 키를 쓰고 더 하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보지 말라는 드라마도 봐야 될 거고 또 뭐 일단 친구들하고 모여서 놀기도 해야 될 거고 학생들도 그렇고 담임들도 이제는 알고 그냥 눈 감아주는 이런 경향들도 있는 거죠. 네. 제 생각에 지금 그 20대들을 보면 굉장히 현실 타협적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강화가 되더라도 겉으로는 순응할 겁니다. 이제 뭐 외부 문물 같은 거, 신기술 같은 거 쓰지 않은 척 하지만 학교를 떠나서 학교 밖에서는 결국 이제 외부 문물, 한류 드라마 같은 것들을 즐기는 그런 경향이 계속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남북이 정말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분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이 시간엔 북방식 가옥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강원도 고성의 왕곡마을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고성 바로 아래에 있는 도시죠. 속초로 떠나보겠습니다. 네, 이 속초에는 대표적 실향민 정착촌인 아바이 마을이 있죠. 아바이 순대 같은 북한식 음식과 또 주거 문화도 살펴볼 수 있다는데요. 이상현 기자가 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한국전쟁 이전인 1940년대.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막대 모양의 바닷가 모래톱이었던 강원도 속초 청호동. 하지만 전쟁과 함께 변변한 땅이 없던 피난민들, 특히 지척이었던 함경도 출신 실향민들이 이곳으로 대거 몰려왔고 이들이 지은 판잣집과 움막들로 마을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름하여 아바이 마을.
나이든 실향민들이 많아 아버지를 뜻하는 함경도 사투리로 마을이 불리워지게 된 건데요. 이 아바이들은 대부분 북녘의 고향에서처럼 고기잡이로 업을 삼게 됩니다. 가장 많이 잡혔던 명태와 오징어는 이들의 주요 식량원이자 경제활동 수단이었고, 갯가에서 100m도 안 되는 물 건너편 속초 시내까지 사람과 물건을 실어 나르던 작은 배, 갯배는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이었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의 아바이 마을. 없었던 다리도 생기고 차량으로 빠르게 오갈 수 있게 되면서 갯배는 이젠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제 뒤로 보이는 저곳이 바로 실향민들의 터전이었던 아바이 마을입니다. 상당히 가까운 거리죠. 지금도 저렇게 갯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요. 저도 한번 직접 타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배 안에 설치된 쇠 밧줄을 갈고리를 이용해 사람 손으로 끌면 5분 만에 당도하게 되는 아바이 마을. 과거 이곳에 정착했던 실향민들의 생활상이 담긴 사진들이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선착장 앞쪽 골목 양편으론 아바이 순대 같은 북한식 음식을 파는 가게들이 줄을 이어 들어섰고, 그 앞편으로 나아가면 아담한 백사장과 동해 바다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백사장 입구엔 아바이 마을답게 아바이 동상이 하나 자리 잡았고, 주변엔 낡은 주택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는데요. 많이 변했지. 이놈이 이거 다 이 바닷물이에요, 바닷물. 방파제 놈에 여기서 바닷물이 막 우리 키 한 일 이상 짚었다. 그리고 문에도 여기서 잡고 전북도 여기서 잡았어. 이 과거 실향민들이 사용하던 판잣집, 그 형태를 아직까지 간직한 집들도 조금이나마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바이 마을 실향민들의 애환이 담긴 이런 판잣집은 대부분이 이제는 박물관으로 옮겨졌다는데요. 그곳으로 이동해 봤습니다. 풍물단 공연이 한창이던 속초 시립박물관. 태평소 가락에 맞춰 장구와 꽹가리 리듬이 멋지게 어우러지고, 이 마스크를 쓴 채였지만 시민들도 모처럼 신바람이 났습니다. 여느 때보다도 굉장히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이 손님들도 뭐 코로나 이후에 이게 오랜만에 와서 이걸 봐서 그런지 굉장히 뭐 열광적으로 저희들도 굉장히 신이 나가지고 더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이 공연장 옆에 자리 잡은 작은 판잣촌. 바로 아바이 마을 판잣집들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곳입니다. 마치 나무 상자들을 일렬로 세워놓은 듯한 조그마한 방들. 이 할머니는 계속 살면서 북한에서 혼자 온 사람이 가족을 못 데리고 혼자 온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쭉 이어 붙였구나. 릴리집이라 계속 늙은 거또 묻히고 또 묻혀서 배 타는 사람들이 하숙방으로 썼대요. 그 각각의 공간은 실향민 한 명 한 명의 희망이자 꿈을 향한 공간이었고, 금방 고향에 돌아갈 생각에 임시로 지어 살았던 나무집이었지만 수십 년으로 이어진 삶의 출발지였습니다. 판자촌 옆으론 실향민들의 북한 고향 집들이 재현됐습니다. 매서운 겨울 추위 탓에 모든 방들이 겹겹이 붙어있는 관북지방 함경도식의 겹집. 방 옆 부엌에 외양간도 같이 있고,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이라 마당의 김치 저장 공간엔 눈 쌓임 방지 시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냐면 남한에는 눈이 오면 녹으면서 오잖아요. 북한에 눈이 계속 쌓여. 그럼 눈이 이렇게 쌓이면은 김치 못 꺼내겠지, 얼어서. 그래서 김치각을 지어주고 여기다가 보관을. 역시 북서풍이 강하지만 농업이 발달한 평야 지역이어서 이 두 채의 건물 사이에 작업 공간인 마당을 둔 관서지방 평안도의 쌍채집. 북한의 가옥들은 기후와 지리적 특성에 따라 이렇게 남한의 집들과는 조금씩 차이를 보였습니다. 여기 지금 보는 북방식 집하고는 완전히 달랐겠네요. 그렇죠. 완전히 다르지, 비슷하긴 한데 좀 따뜻해. 초가집에 애줄짜리죠. 애줄짜리가 보통이죠. 그건 쌍태 양쪽에서 마당은 중심에서 양쪽이 있잖아요. 그런데 강릉 쪽은 애줄로 해서 마당이 개방돼 있죠. 가옥 전시 공간 한켠엔 새로운 영상 체험관도 생겼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그쪽 고향을 떠나서 그리고 속초로 피난 후 피난민들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흥남철수 때 사랑하는 이와 생이별을 겪은 젊은이가 홀로 피난와 아바이 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우리는 속초의 어느 작은 백사장에 쪽배를 뜯어 콘텐츠를 만들고 위에 작은 터전을 만들었다. 먼 훗날 백발이 되어 결국 헤어졌던 이를 다시 만나게 된다는 내용으로 특히 어린이들에겐 우리의 아픈 역사를 보다 친근하게 접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강원도 고성과 함께 한국전쟁 이전까진 북한 땅이었던 38선 이북의 땅 속초, 그리고 아바이 마을. 그래서 가장 많은 실향민들이 이곳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했고 그들의 삶, 그들의 인생은 오랜 시간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내며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역사가 되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이상현입니다. 어떻게? 아 이거 어떻게 아닌가요? 쪽잠 같은 느낌, 토끼잠처럼 잠깐 자는 그런 잠인 것 같아요. 개운하게 일어나는 잠에 빠지다 이런 거 아닐까요? 북한말 어뜩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잠깐 든 잠을 뜻하는 말입니다. 주로 어뜩잠이 들다와 같은 표현으로 자주 쓰입니다. 아무래도 잠이라는 표현이 공통적이니까 잠을 자는 줄임말? 그래서 그런 거랑 비슷해가지고 뜻하지 않게 잠을 잘 수도 있다 생각해가지고 뭔가 이런 거에 연관되어서 말을 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돼요. 30도를 웃도는 때이른 무더위가 이어지더니 또 장마 같은 장대비가 쏟아지기도 하고요.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이라 모든 날씨를 총망라한 걸까요? 요즘 날씨는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네, 더위와 습도가 코로나19 방역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방역 수칙 잘 지키고 건강관리도 잘해야겠습니다. 통일전망대 다음 주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